쪽에 20번 문제 보세요. 정답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머지 공부거리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던가 봐요. 일단 20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죠? 그럼 2번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붙이는 계층과 본인의 계층이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가 20, 60, 120이니까 500이 못 되죠? 그러면 이동한 경우는 500이 훨씬 넘겠네.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1000 중에 500이면 계층 세습도 500, 사회 이동도 500이 똑같을 텐데 지금 계층 세습이 500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계층 이동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부친의 계층적 지위가 본인에게 대물림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하층이다. 이거 확인하려면 부친의 계층적 지위, 이게 포인트죠. 부친의 계층적 지위가 본인에게 대물림되는 비율은 상층의 경우에는 부친 100 중에 200, 20이니까 20%. 중층은 300 중에 60, 역시 20%네요. 하층은 600분의 120이니까 역시 20%예요. 그러니까 상도 부친에 대한 계층 세습 비율이 20%, 중도 20%, 하도 20%로 동일합니다. 어느 쪽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본 대로 부친 세대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아니다. 부친이 피라미드형이잖아요. 부친이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이아몬드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계층에서 중산층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빈부격차가 완화되었고, 양극화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지요? 자, 이제 아까 20회 하다 말고가 들어가야 되면. 자, 20회 들어갑니다. 법치주의 얘기 또 나왔네. 이게 법치주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4년 전인가 한번 출제가 되고 아직 안 나왔는데, 법치주의.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었죠. 법이 있고, 군주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군주가 있고, 법이 있고, 백성, 국민이 있어요. 이건 법이 목적인 것이고, 이건 법이 수단이죠.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법의 지배. 이건 법이 수단이니까 법에 의한 지배. 이렇게 돼요. 이 법의 지배를 우리는 형식적 법치.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니까 뭐만 있으면 돼? 법에. 죄송합니다. 이게 실질이지, 실질.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 이 실질적 법치는 그 근거가 합법성과 법의 목적이나 이념이 정의에 합치된다는 정당성이 있고,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 이 형식적 법치는 뭐만 있다? 합법성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형식적 법치가 그 히틀러 수권법이 있었잖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이란 말이에요. 요거라고. 이게 독재 우려가 있고요. 이 실질적 법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제도라든가 국민소원, 심판. 국민소원에는 이제
위헌 법률 심사형하고 권리 구제형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 법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다 아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 법치에 의하면 악법도 일단 합법성만 가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것도 법이라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 그 정도 하면 이제 1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읽어볼게요. 법치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합법성만 있으면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가는 형식적 법치, 다른 말로 법에 의한 지배. 자, 이 관점은 독일 나치의 범죄를 용인하는 논리로 이용되면서 본격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즉 실질적 법치, 법의 지배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하겠지. 확정되었다. 자,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형식적 법치였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위헌법률 심사자 때 이건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요. 이번에 가나 모두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여기 있네. 실질적 법치도 합법성, 형식적 법치도 합법성은 모두 중시해요. 다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가 실질적 법치는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는 아니지. 형식적 법치가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실질적 법치는 형식적 법치와 달리 법률이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가입니다. 나와 달리 가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4번도 반대로 돼 있어요. 2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을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니까 소액 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을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세요. 이건 우체국 가서 3통 써가지고 주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그냥 다 해결해 주고요. 그래도 을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민사소송의 대안으로 이제 민사조정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기억을 통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갑에게 돈을 빌린 행위가 법적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이거 확인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또 내용 증명 보낼 수 있어요. 상대방에서 너 3천만 원 언제 갚을래? 네가 다 3천만 원 언제 빌려줬어?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다고요. 내용 증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2번 니은 민사조정은 법원의 개입 없이 아니죠. 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에다가 민사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법원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민사소송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카백이 또 받죠 당연히. 정답 3번입니다. 근데 해답은 4번으로 되어 있죠. 해답이 틀렸습니다. 오타가 나온 거예요. 3번이 맞아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어요? 민사조정을 거쳐야만 민사소송 가는 게 아니고 민사조정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민사소송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이 틀렸는데 정답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시고요. 3번 민주정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정치 중에 하나래요. 가에서는 민회에 참가, 민회 나왔네.
민에 나와서 더 볼 것 없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고요. 나는 절대 왕정을 타도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 민주주의겠죠. 그러니까 근대 시민혁명기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입니다. 간접민주정치죠. 1번 가는 민의는 치자와 피치자,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같아요. 왜냐하면 윤번제나 추첨제로 돌아가면서 치자도 되고 피치자도 되는 것이니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맞네요.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나에서는 근대 시민혁명기의 민주정치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극복되었다. 근대 대의정치에서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극복되었다. 선거 때문에 시민 의사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주된 실현 방법. 가가 뭐예요? 직접민주정치. 나에서와 달리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땡. 직접민주정치는 영토나 인구 규모가 커지면 못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나에서는 가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됐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고대건 근대건 여성에게 참정권 주지 않았어요. 여성에게 참정권 주기 시작한 게 보통 선거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4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서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부단한 투쟁이 존재하는 자연상태. 투쟁이 존재하는 자연상태는 느껴져야죠. 홉스의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나번은 평화롭지만 잠재적인 불안정한 자연상태. 불안전한 평화상태니까 로크겠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가가 홉스, 나가 로크. 사회계약론자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1번 가는 왕권 신수설. 민수설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홉스의 군주주권론은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민수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주들한테 뺨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왜? 국민주권에 의해서 전부 인권을 일부만 양도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양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항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답입니다. 2번 정답.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일반 의지는 누구만 사용한다? 루소.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국민주권을 옹호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냐면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수단으로 보는 건 사회계약론자는 모두 공통적이에요. 홉스건, 로크건, 누소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5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기억이 땡땡 법률안, 니은이 법률안 재의결, 디귿 대한민국과 땡땡국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이거 조약이네요. 조약과 관계된 것. 그 다음에 리을은 헌법 개정인데요. 1번 기업,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몇 명? 10명입니다. 국회의원 10명과 정부예요, 대통령이에요?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이 되면 니은,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로 이송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가서 재의결되죠. 재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부권 행사 못 한다니까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 못 해요. 5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죠? 국회의장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눈치 보느라고 공포 안 하면 자동적으로 5일이 지나면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리더라고. 공포의 효력이라는 것은 법률의 효력이 아니에요.
공포의 효력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효력이 공포의 효력이고, 그게 실제로 그 법이 적용되는 효력이 바로 법의 효력이라고. 그러니까 법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된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자, 다시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환부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거부는 불가능해요. 이 조목만 바꿔, 이 조항만 바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전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돼요. 이걸 전면 거부, 환부 거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 폐기시킬 수도 있고 재의결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는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라는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적 과반과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의결이 되면 이제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공포해야 돼요. 근데 공포 안 하면 5일 지나는 순간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포의 효력하고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는 달라요.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라는 주지기간이 지남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 헌법 부칙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헌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아니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 거야. 왜? 이렇게 부칙에다가 특별한 규정을 두면 그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이 지나야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했다고 해서 법률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2번도 틀렸고 제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뭐였냐면 조약이에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정부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고요. 국회는 체결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을은 헌법 개정이죠. 국회 제적 과반과 대통령이 발의로 제한된다. 맞죠? 대통령을 정부로 바꿔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와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죠? 제적 3분의 2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 개정이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오케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깜빡 속아.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하면 3분의 2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순간 놓쳤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국민투표가 있어야 돼요. 국민투표.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딱 2가지 경우만 인정돼요. 그래서 이걸 레퍼런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확정할 때 하고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2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옳은 설명 고르래요. 인권위원회법인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자, 인권의 법적인 해석을 해놨죠. 이걸 입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법 해석이 우리 교과서에는 삭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법 해석도 우리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의 시험에선가 이 법 해석 가지고도 출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교과서에 있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한 거야.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은요. 유권 해석이 있고 무권 해석이 있어요. 참고로 잠깐 들어보세요. 구교과서에 있는데 신교과서에는 지금 이게 삭제된 부분인데 엉뚱한 데서 하나씩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법을 왜 해석하냐면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이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일반적인 내용과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법화 해석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권 해석이 있어요. 유권 해석은 입법기관에서 하는 입법 해석이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행정 해석이 있고요.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경우에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선거관리. 이런 경우 불법이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건 행정해석이라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 형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지. 이게 사법해석이라고. 사법해석. 그러니까 지난번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기억나요? 이 책임 능력이 우리 민법에는 몇 살인가 이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로 만 13세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해석을 뭐라고 해요? 사법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법해석. 그러니까 입법해석은 법을 만들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인권보호법에서 인권이라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입법기관에서 하는 해석이잖아요. 이게 입법해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주던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냈다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항에 법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 다음 보면 동산이라 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게 전부 무슨 해석? 입법 해석이라고. 법을 만들면서 해석한 거예요. 입법 해석이야.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은 끝발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학리 해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냈어. 들어는 봤지? 확대 해석, 축소 해석, 반대 해석, 오라? 어디서 한번 들어봤네? 유추해석. 유추해석 들었어? 한번 들었어? 어디서 들었지? 형법 공부할 때. 민사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민사상 유추해석은 인정되지만, 형사상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왜? 죄형 법정주의 원리. 그래서 우리 그때 유추해석이 뭔가를 공부했잖아요. 그 확대 해석은 뭐냐면, 기존의 법조문보다 넓게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폭행죄.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이것도 폭행죄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신문 보니까 가정주부가 춥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그만 다니라고, 카메라 그만 다니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게 춥바람은 못 말린다고 그러대.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남편이 카메라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피곤한 여자 잠을 자니까 머리를 가위로 쫙쫙 잘라버려. 못 나가게 머리를. 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가 상해죄를 근거해요. 여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상해죄입니다. 아름답고 하다 그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건 상해죄예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거. 이거 확대 해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나왔던 거로. 지금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그다음에 축소 해석은 좁게 해석하는 거야. 좁게. 반대 해석은 반대로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옛날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반대 해석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정부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헌군주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 해석이 있는데 유추 해석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혹시 몰라서 입법 해석이 뭔가 정도도 기억해 두세요.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회에서 즉 입법기관에서 미리 법률 조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해석입니다. 바로 6번 문제가 바로 입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으로 가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 땡.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인데 이때 국내법은 법률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니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니은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관행 및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헌법 그 10조인가요? 거기에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나요? 니은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4번 니은은 국제관습법은 기업,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게만 땡 조약만 체결한 국가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걸 저지래요.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는 값은 얼마 전 을을 고용하여 목욕탕의 시설 관리를 맡겼다. 그러니까 값이 사용자, 을이 피용자, 즉 종업원.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 읽으시고 을은 피용자라고 쓰고 종업원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을은 종업원은 탕을 청소하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놓고도 손님들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위험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배수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탕에 들어간 손님 병은 발가락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크게 다쳤다. 발가락 다쳐서 다행이에요. 실제로 어린아이가 그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서 숨진 사건도 발생했었어요.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고. 자, 일단 이건 지금 일반 불법행위 문제예요? 특수불법행위 문제예요? 특수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불법행위는 원칙이 과실책임이죠. 그 과실은 누가 입증하죠? 피해자가 입증해요. 근데 이 특수불법행위 5가지 있었죠. 특수불법행위는 원칙이 과실책임. 과실은 누가 입증? 피해자가 입증. 과실은 무조건 피해자 입증이에요. 그런데 그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는데 이때 이 특수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네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걸 우리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고 이때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죠? 가해자가 입증하는 게 무과실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7번 문제로 와서 이거 특수불법행위예요. 1번 값은 옳은 거 찾아봤는데 값은 사장님은 을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입증을 누가 한다고? 가해자 쪽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입증하면 돼요. 사장님이 입증. 정답 1번이네.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이게 다 공부거리예요. 2번 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책임을 그러니까 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을이 져요, 값이 져요? 원칙은 값이죠. 특수불법행위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일반 불법행위라면 가위가 손인책 6가지를 충족시킨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일반 불법행위예요, 특수불법행위예요? 특수불법행위라고.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니까 일정한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져, 종업원이 책임져. 원칙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사용자와 고용자 그 사용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일반 불법행위라면 사장님 얘기가 안 나와야 돼. 사장님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 길을 가다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 불법 행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해볼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자,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감독자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책임 무능력자가 나왔잖아. 근데 이 책임 무능력자가 우리 민법에 몇 살이라는 게 안 나와 있다고. 안 나와 있어서 어디를 뒤져봤냐면 판례를 뒤집어봤어. 그 대법원에서 만 13세 미만이면 이게 지금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해석이라고. 사법해석. 만 13세 미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만 13세 이거 가지고 출제 안 한다고. 왜?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불법으로 인정 안 해요. 이 얘기하면 또 복잡해.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민법전 인정하고 관습법 인정하지만 판례법 인정 안 해요. 원칙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7살, 9살, 뭐 유치원생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13세가 아니라 이게 17세로 출제를 했어요. 17세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감독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감독자 책임이 없다니까? 왜? 책임 능력자니까. 그럼 얘는 17세의 값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 불법행위는 성질이 달라. 성질이 전혀 달라요. 다시 17번, 문제 7번으로 와서 지금 특수 불법행위입니다. 3번으로 와서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병은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다. 을이 아니라니까? 특수 불법행위니까 누가? 사장님이니까 값이 원칙적으로 병의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발가락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원상회복시켜? 못 시키죠? 그러니까 치료비 주고 위자료 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현금 보상이 안 되면 현물 보상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요. 일시 보상해야 되는데 할부로도 가능하고.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값은 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값도 책임질 필요가 없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값이 종업원인데 목욕탕일 끝내고 집에 가다가 술을 마시고 옆집 그 술집 주인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런 경우는 종업원으로서의 업무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값은 책임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8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땡땡 회사 노동조합은 값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땡땡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대요. 아, 이거 부당 노동행위네요. 이에 값은 청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로 갔겠지. 아, 여기서도 기각됐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에 불복하여 값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즉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원고는 누구예요?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값이 했다고 했으니까 값이 원고예요. 노동조합도 원고가 될 수 있겠죠. 부당 노동행위니까요. 법원은 값에 대한 땡땡 회사의 징계 처분은 근로상권을 침해한다. 아,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네요. 침해한다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깨졌지만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겼네요. 행정소송 몇 심? 3심. 그럼 이제 3심까지 가겠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돼. 여기서 승소했다고 초과할 필요 없다고. 이 사장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고등법원 간다고.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거기서 승소해야 완전한 승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값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피고는 부당한 결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아, 이건 부당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없네. 부당해고라면 하나 있죠. 부당해고라면 민사상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받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3번. 법원은 땡땡 이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4번이 틀렸는가 봐요. 같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3심에 땡. 단심제가 아니라 3심제예요. 단심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상제마의 군사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무효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본권 A가 뭘까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 독과점 폐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에 등장한 것이 느껴져야죠? 사회권.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가장 나중에 등장한 기본권. 사회권이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상권,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7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인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개별적 또는 열거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회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2번.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청구권이죠. 수단적 권리, 절차적 권리, 청구권.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사회권. 넘어갑니다. 10번. 자료 분석 문제네요. 갑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 거제가 빠졌어요. 갑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 나, 다인데 나를 다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가에서 다 지역, 그러니까 3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에도 100개의 선거구, 나에도 100개의 선거구, 다에도 100개의 선거구니까 선거구는 모두 몇 개예요? 300개예요. 300개의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유지한 채, 즉 300석은 유지한 채 전국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래요. 그러니까 지역구로 뽑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만 다 뽑겠다. 다음 편은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 100개, 나 100개, 다 100개에서 A당이 의석 150개 얻었네. 150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B당 96이네요. 전국에 96 동그라미 쳐보고 C당 의석수 총 54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전국에 150, 96, 54 합치면 300개죠? 그러니까 의석수가 300개잖아요. 지역구도 가 100, 나 100, 다 100, 300개에서 300명 뽑았으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소선거구제고 소선거구제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만이 당선이 되는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제에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있고 상대다수대표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없고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최근 선거 결과에서 가에서 다의 지역별 유효 투표수 모두 같고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후보 지지도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한 것이나 정당 지지한 것이나 똑같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개편안 시행 전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변함이 없대요. 그냥 그 정당에 대한 득표 비율이 똑같이 지역 대표로 뽑았을 때나 똑같이 적용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네요. 여러분 이제 문제로 와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대표제가 아니라 다수대표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잖아요. 300개 선거구에서 300명 뽑으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만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최근 선거 결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C당이다. 자, 득표율하고 의석수를 비교해 봅시다. A당은 전국에 35% 득표했는데 150석을 차지했네요. 과대 대표됐죠. B당은 45% 득표율에 96.
C당은 20% 득표율에 54입니다. 그러면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가장 적은 정당은 B당이에요, C당이에요? B당으로 봐야죠. 45인데 96이고 20인데 54니까 20인데 54보다 45인데 90 이게 더 적잖아요, 의석수가. 비율 면에서. 그러니까 C당이 아니라 B당입니다. 그 다음에 개편안을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B당은 제1당의 지위를 갖게 된다. B당이 득표율이 45%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개편안대로 한다면 비례대표로 뽑으니까 1당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4번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소선거의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표가 많죠. 사표가 많기 때문에 과대 대표나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과대 대표, 과소 대표. 11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은 민간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래. 실선이 실물 흐름이고 점선이 화폐 흐름이니까 생산 요소라는 실물이 가에서 나로 가는 걸 보니까 가가 가계네요. 그러니까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가계, 나가 기약. 그럼 기약은 뭐예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죠? 지대, 이자, 임금, 이윤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생산물이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니은은 판매액이겠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판매액. 판매액이 아니라 소비로 이렇게 가에서 나로 가는 거니까 소비 지출액이네. 소비 지출액. 오케이.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야 돼. 1번 가는 가계는 효용 극대화 맞고 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로 해야 돼요. 사회적 후생 극대화는 정부입니다. 사회적 후생 극대화는 정부의 활동 목적이고요. 1번 틀렸어요. 2번 개인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는 것은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 받는 것은 니은인가요? 기호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디귿에 포함되나요? 서비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직접 서비스예요? 간접 서비스예요? 직접 서비스입니다. 상품 매매는? 간접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중개? 간접 서비스입니다. 이거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4번 기억의 증가는 즉 임금이나 지대라든가 이것의 증가는 니은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러잖아. 요소소득이 늘어야 소비 지출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3번만 맞네요. 12번으로 갑니다. 나는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단 X, Y, Z는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된대요. 자, 가번은 X제의 대체제인 Y제의 생산에 대한 정부의 조세를 부과한대요. 그러면 Y제의 조세 부과하니까 Y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Y제 가격이 올라가면 X제의 수요는 증가하겠네.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이니까. 나번 X제의 원료인 Z제의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X제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지. X제 가격 하락. X제 가격 하락하면 Y제의 수요는 감소하겠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일단 다시 선주로 와서 1번 가는 X제 수요 증가 요인이다. 맞나요? 맞네. 정답이네. 싱겁게. Y제의 조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Y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조세 부과한 만큼. 물론 이제 조세 정가를 따지면 이제 탄력도 하고 따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고 일단 조세를 부과했으니까 Y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X제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공급거리. 나는 X제 공급감소 공급이 아니라 잠깐만.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줬으니까. 원료된 보조금 줬으니까 원료가 싸지잖아요. 공급이 증가. 2번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해야 되고요. 가만 발생했을 경우 X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X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X제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나만 발생하는 경우 X제 균형 거래량은 어때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가니까 거래량 여기에서 거래량 증가하네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하락하겠지.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12번 마무리했고 13번 문제. A 영화관의 구역에 따른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 이거 탄력성 문제. 아주 좋은 문제네요. 옳은 분석을 고르래요. 자,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 또는 가계의 소비 지출 변화율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영화관의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세 구역으로 나눴네. 그리고 1구역은 가격을 5% 인하했대요. 제일 앞자리인가? 가격을 인하했어. 그랬더니 판매 수입이 늘어나 버렸네.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적이죠. 탄력도가 1보다 크겠죠. 2구역은 가격을 5% 올렸더니 판매 수입도 똑같이 5% 증가했어요. 0이구나. 잘못 봤다. 0이네. 판매 수입 변화율은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단위 탄력죠. 탄력도 1입니다. 탄력도 1. 그 다음에 3구역은 가격을 10% 올렸더니 판매 수입이 오히려 5%밖에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늘었네. 가격을 올려도 늘었네. 비탄력이네. 가격을 올려도 늘어났으니까 비탄력적이네요. 1번. 1구역의 관람권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맞네? 너무 싱겁네. 이런 문제는 빨리 넘어가야 돼요. 1번 정답 찍고 2번, 3번, 4번 보는 순간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10초면 풀리는 문제. 10초? 한 20초? 그러잖아.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공부거리를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1번에서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 시간이 전락되는 거지. 이걸 4번으로 갖다 놔봐요. 그럼 1, 2, 3, 4 다 봐야 된다고.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우리 시험에서 오지선다행이니까 25, 몇 %예요? 5개 중에 하나니까 20%. 우리 사지선다인가요? 착각했네. 수능하고 또 착각했네. 수능이 오지선다고 우리가 사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25%는 1번 답이라고. 1번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1번은 정답 나오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1번에서 헤매는 순간 시간 낭비라고. 그러니까 1번에서 정답 나올 때 빨리 1번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되는데 1번 정답을 못 찾고 2번, 3번, 4번 보는 순간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숙달을 많이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바로바로 1번 문제 정답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시간 관리, 시테크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3번은 1번이 정답이니까 더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에 이제 공부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2구역 관람권의 판매량은 가격 변화 이전과 동일하다. 그래요? 2구역은요, 가격이 5% 올랐는데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판매량은 어때요? 줄었겠지. 가격은 올랐는데 판매 수입 변화가 없으면 줄었겠지. 그래프를 상상을 해봐요. 머릿속에서. 단위 탄력적이니까 45도죠. 이게 단위 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항상 똑같아요. 판매액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이게 똑같이 변하니까 판매량이 변하니까 이 면적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이 구역은 지금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5% 올랐죠. 그런데 판매 수입은 그대로죠. 그럼 판매량은 5% 감소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여기 델타 P가 5라면 델타 Q도 5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5 변했으면 수량도 5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면적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 단위 탄력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유의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2구역 관람권의 수요는 3구역 관람권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어? 2구역은 탄력도가 1이고 3구역은 탄력도가 1보다 작잖아요.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3구역이 더 둔감한 거지. 그러잖아요. 3구역이 가장 둔감해요. 그 다음에 2구역은 중간이고 1구역이 가장 민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4번 보세요. 4번을 1번으로 올려놓으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선지를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4번. 관람권 가격 변화로 인해 A 영화관의 관람권 판매 수입은 10% 증가한다. 맞나요? 얼핏 보면 어라? 1구역에서 5% 판매 수입 늘었고 3구역에서도 5% 판매 수입 늘었으니까 합치면 10% 증가했네?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1구역, 2구역, 3구역의 좌석수가 같다면 그래요. 근데 1구역, 2구역, 3구역의 좌석수가 같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따라서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14번. 자, 1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게요. 다음은 가에서 다의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을 나타낸 건데요. 옳은 걸 고르래요. 가시장, 외국 증시 급락과 기관들의 매도세, 파는 거죠. 주식을 파는 매도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가 이 코스피가 1980년을 주식의 가치를 100으로 잡아요. 100으로 잡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코스피가 이제 변하겠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일수록 그 미국은 미국 뭐라고 하죠? 미국의 주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코스피가 8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를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2천 가까이 되죠? 2천. 20배 가려요. 80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0배 오른 거예요. 20배.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대. 왜 떨어졌어요?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주식 주가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나시장은 가시장은 주식시장이라면 증권시장이라면 나시장은 외환시장이네요. $1 나왔죠? $1 환율은 현재 전일 대비 8.6원 가량 올랐대요. 환율이 인상됐네요. 이건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 3번에 다시장 시중 이자율이 상승. 이자율 나왔으니까 이건 금융시장. 은행 금융시장입니다. 자금시장, 금융시장.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 소유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갔겠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가에서 시장의 공급량은, 즉 주식의 공급량은 가격에 비례한다. 주식시장에서 그 가시장 보면 매도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그랬죠. 증시가격 급락과 기관들의 매도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그러니까 공급량이 가격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도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식의 공급량은 가격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1번은 가시장을 봤을 때 맞다고 보기 어렵고 2번 나번을 보세요. 나에서 수출 증가는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까? 환율이 올라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하면 달러가 많이 누르죠.
달러가 많이 좀 달러같이 하락하죠. 환율 하락합니다. 가격 하락합니다. 2번도 반대로 돼 있고. 3번. 타에서 정부의 통화량 증대는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당연한 얘기죠. 시중 금융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아다녀 봐요.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하죠.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 4번. 가와 나는 시장 수요는 공급에 의해 창출된다.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시장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만든다고 팔려요?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옛날에 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지.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바뀔 때.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때는 만들면 다 팔렸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4번 잘못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정리하게요.